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특히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면 아찔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넘어지지는 않을까, 뒤로 구르지는 않을까. 우리 국민이 함께 오르던 가파른 계단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말이죠. 2021년 7월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23년 1월 3.5%까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라는 이름의 계단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나 연속으로, 또 7월과 10월에는 한 번에 0.5%포인트씩 빅스텝으로 계단을 껑충 뛰어 올라야만 했습니다. 계단이 가팔라지는 만큼 우리네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 최고 4.5%에 달했던 국채 3년물 금리가 이제는 3.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도 3%대 중반으로 내려왔고요.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오르막을 이제는 다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의 방향과 돈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 계단의 정점에서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을까요? 4월 11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 잠시 후에 한 10시 전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소식이 전해질 것 같은데요. 금리 결정 여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KBS 기자들이 뭉친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입니다. 나라 살림이 요즘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올해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예상보다 좀 많이 줄고 있어서 지금 재정 운용이 삐걱삐걱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유류세, 종부세 이거 다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업 가치 1조 원 넘는 회사들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사실 금리가 낮을 때 돈이 많았을 때는 그런 이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니콘 기업들에게도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돌파구가 있을지 잠시 후에 따져보겠습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 나가는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스마트폰 손에 들고 문자 보내실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퀴즈 내드릴게요. 가게 살림이 워낙에 팍팍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 2개월 이상 이걸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해서 이 결제가 4천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4억 건이나 됩니다. 결제 비용을 한 번에 내는 일시불 말고 나눠 갚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정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정말 빠르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걸 얼마나 자주 활용하시는지, 또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자가 붙는 건 절대 안 하고요. 예, 무이자 땡땡만 하고 있습니다. 2328님. 예, 1등 하셨습니다. 2328님. 딱 두 글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커피 쿠폰 선물 많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 리볼빙이라는 오답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고란 기자는 저 퀴즈 될 때 네.
정답 딱 알아들으셨어요? 네. 핸드폰 보고 계시길래 문자 보내시는 줄 알고 네. 샵 9730. 열심히 지금 증시 상황 보고 계시는 증시 상황 거잖아요. 보고 있어요.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오늘은 알고란 고란 네. 경제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일단은 미국장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국장은 뭐 별거 없었습니다. 지구지수 예. 혼조세 보였고요. 다우 0.3, S&P 0.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03% 하락 마감했습니다.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CPI 발표가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예,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발표 앞두고 약간 시장에 그냥 관망세를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좋네요. 완전 좋습니다. 예. 정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2차 전지가 멱살 잡고 끌고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코스닥 지수는 891포인트가 거의 이제 9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맞아요. 2차 전지 관련주 몇 개 빼면은 사실상 오른 것도 마이너스다라는 없다. 네, 뭐 예.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보니까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2,500선 회복했고요. 오늘도 0.5% 넘게 올라서 2,527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2,500선 넘어선 게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인데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언제나 이제 시장이 이제 지수가 오르면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400 위태롭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오늘 눈에 띄는 건 2,700도 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코스닥에서 5,5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견인했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견인했는데 약간 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한 개인들은 특정 종목에만 약간 쏠림이 있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주가 과열 국면까지 거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도 또 삼성전자 감산 소식에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각각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역시나 리툰 사업 기대감으로 어제는 8% 가까이 급등했고 오늘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 이것 빼면 할 얘기가 없죠. 시가총액 1등, 2등.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급등세. 요거 포함한 코스닥 시장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등, 2등인데 에코프로 BM이 현재 시총이 거의 29조 6천억 원,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20조가 넘었죠. 20조 5천억 원, 두 개 합쳐서 이제 거의 50조에 네네. 달하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그중 한 종목은 10% 이상 또 급등을 하고 있고 해서 고란 기자가 어젯밤에 써놓은 이 숫자들 이게 지금 500% 오른 거 이것도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2차 전지주 요거 이제 조만간 실적이 나와요. 근데 예. 요새 2차 전지주가 이게 실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또 아니라서 또 그렇죠. 예. 어쨌든 실적이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내니까 오히려 감산 발표하고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65,700원 기록하고 있는데 반올림하면 7만 전자잖아요. 부디 반올림 안 하고 그냥 7만 전자 됐으면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보합세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세입니다. 네. 근데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물론 이제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훌륭한 기업이긴 한데 약간의 밈 주식처럼 뭔가 희화화되면서 혹은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신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숫자만 놓고 보자면 예. 아까 이제 이대호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적어온 숫자가 약간 무의미하지만 의미가 어쨌든 없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예. 어제 기준으로 보자면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전 세계 증시 들어 가장 높습니다. 어제까지 연초 대비해서 30%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계산하면 30% 오른 거가 되겠네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올랐거든요. 요거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뭐 우리가 야 이제 국장은 안 돼 하는데 오히려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보다 상승률이 높고요. 역시나 핵심 주도주가 2차 전지고요. 그 가운데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네, 에코프로비엔 주가는 올 들어서 200% 넘게 폭등했고요. 이제 뭐 또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거의 300%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싶고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10일 하루에만 어제 하루에만 25% 가까이 오르면서 연초 대비 556%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8% 오르고 있으니까 거의 60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제 하루만 25% 오늘 추가로 10% 이게 근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몇 달 사이 계속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등, 2등 맞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제 합치면 에코프로비엠 시총이 이제 30조에 육박하잖아요. 카카오를 넘어섰습니다. 네이버를 넘보는 수준입니다.
그룹사로 따져봐도 에코프로 3사 시가총액 합계액이 50조가 넘습니다. 카카오그룹주가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거 있거든요. 네. 이게 50조가 안 돼요. 근데 에코프로 3사 시가총액 합계액이 카카오그룹주 4사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들은 있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증권사들이나 주요 뭐 기관들이나 이런 데들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거 개인이 올렸습니다. 개인이 주로 순매수를 많이 해서 다 올렸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를 했고요. 이게 저 뭐 분석하기로는 포모 심리라고 했잖아요. 네.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벤트에 나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사야 될 것 같아. 네. 라는 포모 현상이 겹치면서 2차 전지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약간 밈주신 비슷하게 이게 기관이 이제 지금도 공매도 포지션이 기관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이 이거 조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과하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했는데 이 개인들이 미국에서 벌었던 게임스탑 운동처럼 네. 기관의 공매도를 혼내주자. 외국인의 공매도를 혼내주자. 이러면서 오히려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기관들은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오히려 빨리 더 대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상승을 더 부추겼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게 사실 증권가의 대표적인 거의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오늘 참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네. 제가 시작 전에 이대호 기자랑 오늘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대호 기자가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그 배터리 관련주 이제 일부긴 합니다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2030년, 2035년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두 개 분기 실적이 잘 나온들 안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뭐 투자라는 건 본인 책임하에 하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 수익도 그렇고 혹여나 안 되더라도 본인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요.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3월이 지나가면서 그렇죠. 감사 보고서를 내야 하는 시즌, 주총을 해야 하는 시즌 이제 지나가면서 코스피 코스닥에 혹여나 남아있지 못하게 될 기업들도 리스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요. 야, 이게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누구는 해가지고 몇백 %를 먹었대더라 이러는데 본인이 투자한 종목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그런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희비가 엇갈리죠. 그러니까요. 일단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사 36곳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코스피는 8개 사고요. 코스닥이 28개 사나 됩니다. 여기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신규 상폐 사유 발생은 5개 사고요. 세원 ENC 등등. 코스닥은 15개 사고요.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번 사업 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약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받게 되고요. 요거 말고도 2년 연속 상폐 사유 발생한 곳이 코스피 시장에서 3곳, 코스닥은 2년 연속 상폐 사유가 10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3년 이상 상폐 사유 발생한 코스닥법인 3곳. 뭐 이렇게 뭐 난리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곳들이 이제 여러 곳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하나 조금 눈에 떴던 게 기존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던 쌍용차의 후신 KG 모빌리티. 네. 여기는 감사 의견 적정받아서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돼서 지난달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 빼고는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관리 종목으로 18개 업체나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 가계부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조금 감소세 네.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은행의 가계대출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나 봐요. 사실 가계부채라고 하는 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씩 소폭이나마 늘어나는 게 정상이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정책 모기지론 포함해서 은행 가계대출이 전달에 비해서 7천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3달 연속 감소세고요. 다만 2월 달에는 2조 8천억 원이나 줄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감소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줄었나 봤더니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이게 전달 대비해서 2조 9천억이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준 거죠. 네. 21년 12월 이후 16개월째 연속 감소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247조 8천억 원. 이게 왜 그러면은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줄었을까? 대출금리가 워낙 높잖아요. 네. 게다가 대출 규제, DSR이라고 하죠. 네. 요 차주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규제가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 중심으로 감소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신용대출 금리도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어가지고 네. 저도 마이너스 통장 쓰던 거 무서워서 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막 갚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이렇게 줄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늘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신용대출 아까 2조 9천억 원 줄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감소세가 아까 7천억 원밖에 안 줄었다라고 했잖아요. 가계대출 전체로 봤을 때는. 주택담보대출은 2조 3천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2월에는 3천억이 줄었는데 갑자기 3월 들어서 너무 많이 늘었죠. 너무 많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 아무튼 최근 추세와 비교하면 왜냐?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영향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이렇게 늘었냐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증가했고요. 1월 말에 출시됐는데 2달 만에 25조 6천억 원이나 공급이 됐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의 좋은 점은 차주 소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DSR 규제 안 받습니다. 상관없이 최대 5억 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세자금 수요는 줄었지만 아파트 매매 거래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가 늘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카드론. 카드론 금리가 이것도 거의 뭐 법정 최고 금리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도 막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 좀 낮아지는 분위기라고요. 네,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것도 조금 낮아지는데 뭐 여전히 높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20% 육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원에서는 돈을 못 빌리니까 네.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보니까 전업 카드사 8곳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많은 곳이 연 14.91%. 그러니까 15%가 조금 안 됩니다. 뭐 이것도 비싸긴 한데 과거와 비교해보면 좀 낮아진 게 맞죠. 그리고 지난해 말 이들 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가 상단이 16% 넘기도 했거든요. 네. 이때랑 비교하면 1.5%포인트 가까이 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론 대출액도 늘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카드론 잔액이 36조 8천억, 전월보다 2,100억 정도 늘었고요. 그만큼 돈을 구하는 사람이 늘었다. 플러스 금리가 조금 내려서 빌릴 수 있는 사람도 늘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은행 및 공공부문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이제 확대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새희망 홀씨 대출. 이게 지난해보다 4천억 늘려가지고 4조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네. 새희망 홀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금융권이 제가 아까 상단이 한 15% 가까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편처 하위 20%에 해당하고 이러면 어쨌든 요 새희망 홀씨 대출은 최고 10.5%예요. 이금융권보다는 싸니까 요걸 한번 좀 노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 금융 상품들이 나올 때 그걸 항상 또 이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혜택이 되죠. 자, 주제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패션 시장에서 90년대 유행했던 그 브랜드들, 이른바 이제 추억의 브랜드들, 네네. 세기말 패션이라고 불렸던 것들, 요 브랜드들이 속속 부활하고 있다고요? 이게 Y2K 패션이라고 아예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카테고리 이름이. 그래서 요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뭐가 유행을 했냐라고 보니까 이 청치마, 데님 제품들이 또 유행을 했어요. 청치마, 뭐 청바지, 뭐 그렇죠. 그래서 네. 이른바 청청 패션을 아래 위로 청을 입는. 이른바 이제 청카바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 복고 패션 아이템을 최근 들어서 패션 업체들이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약간 눈에 띄는 게 과거 유행하다가 사라졌던 브랜드 이걸 다시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LF가 예전에 이제 반도 패션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갖고 있는 게 티피코시라는 제품이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게 90년대에는 약간 파격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모델로 기용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네네. 소위 X세대에 네네. 힘입어서 전국에 200개 매장이 넘게 운영하는데 외환위기 겹치면서 사실 망했죠. 그래서 2008년에 결국 브랜드가 사라졌었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90년대를 풍미했던 청바지 브랜드 리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것도 21년에 재출시가 됐고요. 이게 2년 만에 500억 가까운 연매출 달성했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보면 이 Y2K 패션을 보면 지지 하디드, 켄달 제너 등 해외 패션 인플루언서부터 블랙핑크, 뉴진스, K-팝 스타들까지 다 세기말 패션 스타일을 입으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0여 년, 한 세대가 이제 바뀐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한테는 거의 처음 보는
새로운 브랜드로 네네.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런 패션 업체들 입장에서는 신규 브랜드가 아니라 이런 복고 브랜드를 네네. 다시 이제 내놓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가 최근 스트리트 패션과 유행의 결이 맞아떨어지는 게 네. 당시 유행했던 게 힙합 의류들이었거든요. 막 크게 네, 입고 네. 통 크게 입고. 요새 최근에 그 캐주얼한 로고의 그 통 넓은 청바지 유니섹스 이런 게 약간 유행이래요. 아, 다시 네, 그때와 이제 결이 맞는다라는 돌고 거고요. 돕니다. 네. 네. 두 번째가 그 브랜드의 유산, 헤리티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높은 점수를 주는 요즘 소비자의 입맛에도 맞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브랜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만들 수 없는 브랜드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차별화 포인트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가 바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일 클 것 같은데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새로 브랜드 만들어서 소비자에 인식하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명성이 있는 과거 브랜드를 갖고 오면 비용이 좀 덜 든다라는 거예요. 그 제품의 품질 차이 없고 역사성이나 브랜드 고유 이야기가 있으니까 옛 브랜드의 부활이 이어진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 문자 메시지로 네. 오늘 경제 상식 퀴즈 정답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즐겨 입으셨던 브랜드들 하나하나 다 올려주고 계세요. 요거 사실 옛날 브랜드, 추억의 브랜드 이야기만 해도 한 1시간은 맞아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요게 근데 이제 공영방송이라 브랜드를 다 말씀드리기가 없어서 이거 재미를 살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자, 다른 이야기. 그 제주 항공권 가격이 다시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요? 조금 낮아졌었는데요. 네. 다시 비싸졌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도 가격 기준으로 제주까지 12만 원대입니다. 편도요? 네. 왕복 왕복이 기준으로 아니라? 하면 25만 원, 4인 가족이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4월 달에, 그러니까 이달에는 한 6만 원대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비싸진 건 뭐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인데요. 역시나 가격의 원리에 따라서 5월 달 연휴 기간에 놀러 가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이른바 LCC 저비용 항공사부터 해가지고 제주 항공 노선을 증편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연휴가 지나면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약간 그 여행 계획하실 때 비싸진 항공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오늘은 KBS 조정인, 성민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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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만으로도 꽉 찹니다. 스튜디오가. 두 분도 네, 세금 많이 내고 있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월급 받을 때마다 한숨들 많이 나. 유리지갑이니까. 네. 아니 근데 우리는 정말 세금을 꼬박꼬박 또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예상보다 안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15조 7천억 원 정도 세금이 덜 들어오고 있다. 2월에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게 어디에서 얼마나 덜 거치고 있는 건지 이런 거 한번 좀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릴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네, 일단 그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4조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지금 6조 가까이, 5조 9천억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도 6천억 줄었고, 교통에너지, 법인세는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 걷는 기간이 아니기도 하고, 네. 증권거래세가 1조 줄었고,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 2월 기사를 찾아보면, 그때는 역대 최대로 1, 2월에 세금이 많이 거쳤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작년엔 초과해서 네. 막 들어왔죠.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니까 네.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그 술도 시간 맞춰서 먹고 뭐 그럴 때 그 네. 자영업자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힘드니까 세금 납부를 좀 미뤄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미뤄준 거를 작년 1, 2월에 뒤늦게 납부를 하니까 그게 많이 몰렸던 거죠. 그래서 좀 기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조정인 이제 기자? 예, 지금 올해 이제 목표보다 지금 많이 덜 거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 지난해하고 같은 금액을 나머지 기간에 그대로 걷는다고 해도 올해 목표 세수는 못 채울 거다. 이제 세수가 너무 빠르게 줄고 있어서 좀 이런 우려는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경기 하강 국면에서 조금 예견된 일이기는 했었거든요. 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경기 침체 신호가 워낙에 뚜렷해졌고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도 지금 뭐 부동산 뭐 가격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 나왔고 뭐 주식 시장도 계속 안 좋아서 모든 뭐 세금은 이제 거래가 활발해야 뭐 거래세 같은 거 뭐 양도소득세 많이 거치는데 뭐 지금 그게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게 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 왜 세금이 사실은 좀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법인세도 그렇고 뭐 양도세도 그렇고 특히 뭐 주택거래 많을 때 그때 양도세도 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진도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세수 진도율 그러니까 예정된 것보다 진도가 얼마나 나갔느냐. 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예정된 것보다 진도 얼마나 나갔느냐 이거 얘기하듯이 지난해 같은 기간이 이제 17.7%였는데 올해는 13.5%. 이 추세라면 100%는커녕 80%대 초반. 그러니까 거의 한 10여 %. 네. 예상한 것보다 좀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원래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2023년 예산안을 짤 때 거둬들일 세수로 한 400조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네. 네, 뭐 일단 지금 덜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1월, 2월은 일단 그렇게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이제 법인세가 남았거든요. 법인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작년 기업들 실적이 하반기에 좀 고꾸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작년 그 회계연도 법인세도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죠. 1분기. 네. 1분기에 이제 반도체는 거의 그 적자. 뭐 4조 적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실상 이제 거의 그 이 0에 가깝게 사실상 적자를 겨우 면한 건데 네. 그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가 0.1% 기업들이 법인세 60% 이상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이 대마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 위기가 생각보다 좀 세수가 훨씬 덜 거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거기다가 뭐 조정인 아까 기자. 말했지만 부동산도 지금 살아날 기미가 뭐 이렇게 아직은 크게 안 보이고 주식도 약간 뭐 올 초에 선방하긴 했다고 하지만 뭐 여전히 이제 어떤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그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애초에 좀 너무 올려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작년에 금리도 올리고 하면서 경기가 하반기부터 이제 조금 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은 계속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8월에 올해 그 세수를 내놓을 때만 해도 전문가들도 이제 너무 좀 높게 잡았다. 이 경기 하강 국면이 뚜렷한데 이미 지난해보다 한 4조 원 정도를 이제 더 올려잡은 건데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을 좀 너무 고려하지 않고 좀 세수를 잡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봤다. 네, 너무 낙관적으로 좀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비관적으로 보면 또 국민들에게 안 좋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네. 항상 네. 낙관적으로 보고 상반기에 안 좋을 것 같으면 하반기에라도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뭐 추경호 부총리는 작년부터도 2023년 경제 전망할 때 항상 상저하고 네. 이야기를 했죠.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어떤 신호 같은 게 좀 보입니까? 일단 지금 부가가치세 성민주 같은 경우는 소비가 늘어야죠. 내수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세수가 상당히 그 소득세 다음으로 많은데 이제 그 부가가치세가 늘려면 사람들이 많이 써야죠. 네. 그다음에 그 많이 쓰려면 이제 뭐 그 소득이 일단 늘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제 뭐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걸로 좀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고용이 더 많이 되고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주택 얘기를 그 조 기자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
토지 매매, 주택 매매량이 작년 12월에 보면 전년 대비 한 50% 가까이 줄었어요. 네. 이 현상이 뭐 아까 앞전 코너에 얘기한 보금자리 대출, 특례 보금자리 론 네. 같은 걸로 과연 얼마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뭐 지금 주식이 안 좋다를 떠나서 주식 거래세는 사고 팔고 이러면 계속 이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투자자 자체가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게 좀 악재이지 않을까. 그 3대 세목이 이제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인데 당연히 소득이 늘어야 되고 소비도 늘어야 되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 3대 세수 항목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좋지가 않아서 올해 경기가 당연히 이제 좋지가 않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앞에도 잠깐 조정인 기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추계를 할 때 항상 많이 빗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와 2021년과 2022년 두 해 동안 초과해서 들어왔던 세수, 정부의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온 세금이 119조 원.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 올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한 게 이제 400조인데 최근 2년 동안 초과해서 들어온 게 거의 119조 원이라면 정부가 예상을 정확히 못했다. 그렇죠? 저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추경도 굉장히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계속 세수가 틀려갖고 이거를 네. 막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냐 막 이제 비난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경기 변동폭이 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코로나 시기에 이제 경기가 굉장히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는데 네. 일단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부동산 같은 것도 너무 폭등을 해서 이제 정책 변화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뭐 공시가도 자꾸 높인다고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이제 더 걷어갖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이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이제 세수가 많이 거친 면이 있었고요. 네. 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증권도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그쪽으로 몰려들고 저도 이제 세금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주식에서 세금 많이 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너무 이제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거치다 보니까 뭐 국세청이나 기재부에서도 이제 이 정도까지 조금은 본인들도 거칠 줄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거칠 거라고 좀 예상을 못했던 뭐 그런 좀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수를 추계할 때 이제 부동산 거래량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정이 좀 어렵대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영끌에서 집을 투매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치는 세금과 그다음에 지금 아예 그냥 거래가 완전 없어지는 상황. 이게 좀 격차가 크지 않을까. 거의 다 저는 약간 세금할 때 진짜 정부에 좀 바람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세수가 안 거칠 거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모순에 또 빠지게 되니까 뭐 경기가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세금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른다고 자기가 인정해버리는 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조금 그 정부에 대한 경기의 바램, 뭐 부동산 가격의 바램, 뭐 이런 것도 좀 알게 모르게 담겨 있지 않나, 정책적인 고려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좀 정책의 목표와 예상이 또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점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경제 전망 자체도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거의 뭐 정부 기관은 한 반기에 한 번씩 웬만한 국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분기에 한 번씩 전망을 계속 수정하지 않습니까? 네. 수정해서 가는 거고 뭐 연말에 한번 딱 내놨다라는 게 사실 100% 맞으리란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가 틀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을 운용하는데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만회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올 한 해 거의 한 20조 원 이상 덜 거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더라고요. 벌써 15조 7천억이 덜 거쳤으니까 어떻게 조금 만회를 해야 될까요? 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죠.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에 좀 적자가 좀 커지더라도 지금 일단 예산을 쓰기로 한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경기도 어려운데 뭐 그 추경을 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뭐 예산을 줄이지는
네. 줄이는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국채 이자도 지금 이미 이제 나라 빚을 많이 내고 있어갖고 이게 이제 정부는 사실 이거 빚을 계속 줄이겠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약간 하고 싶지는 않은 선택일 거라는 이제 전망은 있고요. 이전에 보면은 이제 세제 개편 카드 같은 것도 좀 많이 만지작거리는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뭐 이렇게 세수 부족했을 때 네. 했는데 뭐 2005년 같은 경우에도 뭐 LNG 세율 인상하고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뭐 각종 뭐 비과세 같은 거 깎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세제 개편하는 카드를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뭐 그런 카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싶고요. 뭐 네. 뭐 법인세 같은 경우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하기에도 경기 안 좋을 땐 또 쉽지 않잖아요. 비난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네, 좀 조심스러운 카드들을 좀 들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 세금을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거는 직접세는 이제 걷고 나서 감면해 주는 게 많잖아요. 조항들이. 네. 그걸 이제 손을 보면 조금 보완을 할 수 있죠. 정부에서. 또 하나가 그 서민들의 생활에 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했던 것 그리고 유류세 인하했던 것 이것을 이제 다시 올리지 않겠느냐. 물론 정확히 보면 정상화 시키는 과정이 되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다시 증세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뭐 유류세 같은 게 벌써 이제 그 한지 지금 3년 차 뭐 이렇게 돼가는데 네. 유류세가 사실 기름값 많이 올랐을 때 이거 잡겠다고 해서 4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인상 폭을 조금 줄이거나 뭐 경유와 휘발유와 맞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뭐 자동차 뭐 소비 개수도 그렇고 네. 이거를 세금 인하폭을 푸는 순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이 올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물가도 올라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지금 금리를 인상을 좀 멈추고 싶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만지기가 힘든 카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어쨌든 근데 조금 조정은 할 거라는 전망들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민수 기자. 차를 살 때 이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거 2011년 7월부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뭐 최근 작년 뭐 재작년에 그 반도체 문제 때문에 신차가 잘 안 나오니까 네. 나 개별 소비세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차 계약했는데 이거 올해 봤는데 끝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연장을 해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신차는 제법 잘 나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뭐 그 차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마 뭐 없어질 가능성이 클 것 일몰될 가능성이 클 것 네. 같은데 이제 유류세 딜레마죠. 그다음에 그 발전용 연료를 그 거기에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도 뭐 폐지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전기세 문제가 전기 요금 문제가 있어서 전기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 또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세수도 생각해야 되고 이 정부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켠에서는 또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또 이런 것도 많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유류세까지 또 같이 오르면 서민들 입장에서 또 힘들 수밖에 없겠고요. 참고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2020년 7월부터 그리고 유류세는 21년 11월부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네. 그때 또 주던 거 뺏으면 또 사람들은 또 화가 나기는 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참 그 얼마 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가까이 이제 낮아지면서 당연히 종부세도 이제 줄 것이다 이런 계산들이 따라 붙었는데 반대로 종부세를 또 인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네, 뭐 종부세 이제 내려면은 뭐 공시 가격도 그렇지만 이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세금을 계산할 때 뭐 다른 거 이제 공제를 하고 남는 그게 4월에 재산세가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 발표가 돼서 이제 대상을 산출을 하고 통지하고 납부하는 게 사실 근데 뭐 연말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60%지만 이걸 80%로 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내년에 저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신중해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현재 여당의 이제 표심이 이제 이쪽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올리기 쉽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고가 주택을 갖고 네. 있는 분들이 이자도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려가면 네. 좀 여론이 많이 안 낮아질 좋아지겠죠. 줄 알았는데. 그러게. 근데 종부세가 이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한 1.4% 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많은 비중은 아닌데 그래도 또 다른 거 이제 채우려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우리네 소득과 소비가 살아나야 된다. 그런 거고요. 조금 전에 뭐 속보도 나온 게 있는데 강릉 쪽에서 이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난곡동 쪽에서 강릉 쪽 오늘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는데 강릉 쪽에서 좀 산불이 났다고 하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인근에 계신 분들 경포호 선교장 인근 계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 경포 지역에 11, 13통 주민센터 이쪽으로 대피하시라는 재난 문자도 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그 경제 퀴즈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오프닝 그 경제 퀴즈 정답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4942님이 요새 무이자로 3개월까지밖에 안 돼서 3개월로만 하다 보니까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군요. 카드값이 매달 줄지를 않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224님이 저는 절대 땡땡은 사용을 안 합니다. 착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자도 많이 붙으니까요. 그리고 6296님이 저는 월급 받으면서 서울에서 월세방 생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시불로 계산했는데 요즘에는 물가가 올라서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반대로 무이자 땡땡, 무이자 땡땡 이거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어쩌면 쓰는 게 무이자로는 활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92님이 성공예감 반갑습니다. 어제 오후에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는데 최애 방송으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즐겨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뿌듯하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한데 또 이거를 이제 뿌듯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2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많은 분들 경제상식 퀴즈 정답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토크하고 있는 내용도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강릉 지역 산불이 좀 많이 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그 강릉시에서 경포동 15, 17동 주민들은 이제 강릉 아레나로 대피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돈이 넘칠 때는 유니콘 기업이네, 뭐 데카콘 기업이네, 기업 가치 1조 원이네, 10조 원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많이들 언급이 됐었는데 두나무, 야놀자, 토스 이런 데들이 최소한 유니콘 이상으로 거론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지 이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민수 기자부터. 네, 네. 조정인 기자. 네, 성민수. 네. 네. 안 맞네요 오늘. 네. 이 기업들이 이제 다 아직 비상장 상태거든요. 기업 공개가 안 돼 네. 있고. 그러면 이 기업들의 주인은 누구냐? 뭐 대주주도 있고 투자자도 있겠지만 그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시장에서 좀 사고 팔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데서 거래되는 시세를 봤더니 뭐 거의 예전에 뭐 한 7, 80%가 떨어졌다. 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경기가 침체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벤처 생태계가 사실 우리나라는 벤처 생태계가 이제 모태펀드라고 하죠. 사실상 정부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이 정부 자금으로 이 덩치를 키워온, 그러니까 볼륨을 키워온 회사들이 막상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온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네. 유니콘, 데카콘, 기업 가치 1조 원, 10조 원 이런 거는 누가 기준을 정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게 기준이 정해지는 걸까요? 보통은 조정인 기자? 네. 일반적으로는 비상장 기업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얼마나 받았냐 뭐 이런 걸로 해서 기업 가치가 뭐 하기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뭐 그런 뭐 야누자나 두나무 이런 것도 비상장 그 거래 사이트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사고 팔면서 이제 그 주식 가격 같은 걸로 이제 좀 밸류가 같이 좀 정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비상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을 때 자신들이 기업 가치를 먼저 정해 놓고 이 가치로 투자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긴 하는데 굉장히 껑충껑충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불과 1년 전에 5천억 가치였는데 다음에 1조 원 가치가 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영역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한국은행 그 금통위 결과가 나왔네요. 기준금리 연 3.5%로 지난 2월에 이어서 한 번 더 동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3.5% 지난 2월에 이어서 한 번 더 동결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간중간에 속보가 또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 산불도 그렇고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도 그렇고 중간중간 전해해 드릴 게 많네요. 조금 산만합니다만 네.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유니콘 기업들, 대한민국 기업들 이 전망을 좀 가봐야 될 텐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익을 잘 내면서 그렇죠.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가치만 껑충껑충 올라갔던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그냥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냐, 그 다음에 얼마나 성장성이 있냐, 요 두 가지 측면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이 벤처 기업들은 사실 성장성만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 스타트업 대표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공유하는 얘기가 이 볼륨에 거의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업 가치 크기에 네, 외형. 이용자 수를 늘리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매출을 늘리고 이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을 그렇게 쭉 해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내는 수익 모델로 전환을 잘 해야 되는데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 그동안 뭐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뭐 인터넷 상거래 업체들을 보면 뭐 성장기에는 엄청 막 쿠폰도 많이 주고 이러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또 안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또 수익을 못 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거품이 거치는 시기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좀 고금리 시절이 지나면 다시 또 그런 기업들에게 돈이 또 많이 빨려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난해만 해도 그러니까 예. 이게 항상 이게 평가가 굉장히 높게 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때도 약간 너무 이제 고평가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은 사실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뭐 토스 같은 게 이제 처음에 저도 딱 썼을 때 너무 편해 이렇게 혁신적이긴 했지만 네. 근데 사실 평가된 게 또 일반 그 은행이랑 또 비교하면은 이거 그런 시중 은행들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기업 가치 자체가. 네, 기업 가치가 이런 네. 이제 우려들은 나오고 있었고 근데 또 이제 경기가 이렇게 꼬꾸라지다 보니까 뭐 은행은 이렇게 잘 버는데 토스는 왜 적자야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려가 이제 현실화가 되는 듯한 이제 느낌이 들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비즈니스 이 모델이 사실은 처음에는 뭐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롭고 이래서 이제 좀 저도 이렇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써보고 이런 건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비슷한 또 서비스들이 또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기업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컬리 새벽 배송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입소문을 타고 너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새벽에 이렇게 배송해줘라고 했지만 뭐 이마트나 뭐 쓱배송 이런 것도 새벽 배송으로 근데 지금은 또 별로 또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배송이 너무 이제 돈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큰 기업들도 좀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추세라서 이게 좀 과연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나 이런 거는 좀 그 개별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혁신 기업이라고 해도 또 경쟁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또 시설 투자 같은 것도 계속해서 또 집행이 돼야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도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실적 나왔던 우아한 형제들 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회사죠. 실적이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4천억 이상. 네. 근데 또 배달 시장도 그렇고 이쪽도 경쟁도 치열하고 또 앞으로도
청사진, 장밋빛으로만은 또 볼 수 없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요. 그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죠. 네.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원래 요기요를 갖고 있던 독일의 그 회사가 그 요기요를 버리고 네. 그 이제 우형을 인수하면서 좀 그 시장의 독점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익이 높아졌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배달의 민족 너무 올라서 안 쓸 거다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자체의 지속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기업들이 하나같이 좀 그 막 시총 10조가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가 그 한창 우리가 상장 시장이 좋았을 때죠. 네. 상장 주권 그 IPO만 하면 그 주식 시장에 상장만 하면 기업 가치가 몇 배나 오르고 막 그럴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스타트업이든지 아니든지 상장 시장이 좀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냉정하게 이 기업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배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달비도 비싸졌지. 배민원 이제 프로모션 끝나면서 네. 배달비가 비싸졌지만 음식값 비싼 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음식값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식당 주인들이 어떤 뭐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을 일부러 좀 높여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소비자한테 해서 이게 이제 이용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는 예측이 되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비마트라고 이제 배민에서 좀 서비스 하나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또 요즘 입소문을 타고 좀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요게 조금 뭐 다시 이게 좀 배민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K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KBS 조정인 기자, 성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기준금리 3.5%로 동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채권 전문가 83%가 예상한 것처럼 예상의 범위 안에 있었던 동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심영우님이 강릉 산불 빨리 퍼지네요. 동생이 경포대 근처에 있는데 피난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뉴스 많이 청취를 하시면서 좀 주의를 더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2부에도 그렇고 잠시 후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